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 국민들 빨리빨리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운전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빨리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요, 오래 가고 멀리 가려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잘 쉬어 주어야 한다는 거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면서 빠르게 가다가 또 느리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과 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말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무조건 빨리보다는 뭐든 강제로 멈춰버리기 전에 한 템포씩 쉬어주시는 여유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숲길을 찾아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줄여서 깜짝 새농퀴로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90%가량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현지에서는 건기의 중요한 물 공급원이고요. 특히 칼라하리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시기, 바로 이 열매가 열리는 기간에만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다음, 정열적인 붉은색의 과육은 영양도 풍부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토마토의 3배에서 6배라고 하는군요. 일단 토마토 탈락. 그냥 칼로 썰어서 한 입 시원하게 베어 먹어도 좋지만 믹서기로 갈아서 먹으면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태국을 대표하는 음료 중 하나로 꼽히는 땡모반, 바로 이 과일로 만든 주스죠. 맛있습니다. 껍질도 그냥 버릴 수 없죠. 녹색 겉부분을 까서 나오는 하얀 속껍질 부분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고창지방이 이 과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주 들어본 무등산 이것, 한국의 토종 품종으로 씨앗이 하얗죠.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들기가 무겁습니다. 자르기도 힘듭니다. 그 모습처럼 이 꽃의 꽃말은 큰 마음인데요. 요즘에 마트 갔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 겉핥기 아시죠? 사물의 속 내용 모르고 겉만 건드린다는 이를 비유해서 아무런 소득 없이 하는 행위, 이것 겉핥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이거 한 조각 먹고 싶네요. 시원한 과즙이 뚝뚝, 여름 과일의 대명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박, 2번 수박. 1번 대박, 2번 수박.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오늘 방송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공익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기존의 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이 됐고요. 공익직불제 현재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예산 97%가요. 기본형 직불금으로 나머지 3%가 선택형 직불금으로 사용될 만큼 현재는 기본형 직불금에 치중이 된 상황인데요.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계 보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지원하는 선택형 직불제,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장 농민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 실현 방안 토론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국회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성을 높이면서 농가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가 열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 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네. 지금 한참 내년도 예산 논의가 기획재정부 해당 부처 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귀가 번쩍 뜨이는 공약도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늦기 전에 공익 직불제 중에서도 선택형 직불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누구였나요? 네, 아직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네. 이계호, 위성곤, 서삼석, 윤재갑, 이원택, 이렇게 5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 주최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장에서 열렸는데, 같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일정이 오전에 갑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네네. 이 5명이나 되는 주최적 의원들 참석이 불투명해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 윤재갑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토론회 전부는 아니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토론회는 공익직불제 중에서 선택형 직불제 개편 방향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이 공익직불제에 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네. 2020년 5월에 우리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로 기존의 각종 농업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전환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또 농업의 환경보호, 생태계 보호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농민들의 소득도 좀 안정시키자, 이런 보관을 가지고 도입됐는데요. 네. 기존에 논에 치중했던 직불금이 밭과 좀 균형을 맞췄고요. 0.5헥타르 이하 소농들에게 소농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에 도입된 이후에 2년이 흘러서 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네. 특히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크게 나누는데, 네.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익직불제의 본래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선택형 직불제는 사실상 기존에 존재하던 직불제를 포장만 바꿔서 운영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네. 금액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극심한데요. 2020년 기준 공익직불금 지급액이 2조 3,564억 원인데, 이 중에서 기본형 직불금은 2조 2,769억 원, 그러니까 96.6%를 차지하고, 네. 선택형 직불금은 795억 원, 전체 예산 중에 3.4%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내년 이 공익직불제 개편 시기를 맞아서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또 공익 강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날 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과 선택형의 이 비중 차이가 큰 게 아무래도 선택형 직불제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분은 김기흥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이었는데요. 네. 이 김기흥 부소장은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 자체가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제도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고요. 네. 현재 선택형 직불제는 사실상 이전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이 4가지의 제도들을
선택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유지하다 보니까 네. 이 제도별 한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지급 기한에 제약이 있습니다. 5년까지만 지급한다 네. 이런 것도 설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약 조건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게 한다는 이런 견인 효과를 반감할 뿐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존 직불제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의 경관작물 품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공통의 품목을 제한할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나왔고요. 네. 흔히 이모작 직불제로 부르는 논활용 직불제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이렇게 현실에 맞게 고쳐서 친환경적인 역할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작물을 뭘 재배했느냐,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하는 이 현행 선택형 직불제를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얼마나 실천했느냐를 재편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고요. 네. 또 공동체 단위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용 부소장은 단체 단위의 공익활동 지원의 예시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황새 서식지 복원 활동을 들었는데요. 충남 예산의 이 황새 서식지 복원 활동에는 농민이 80여 명, 또 지역 주민이 10여 명, 황새공원 관계자가 10여 명, 또 지역 초등학교의 세계소 관계자들이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냐면 겨울철에 노물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노물을 가둬서 네. 습지를 유지하게 하고요. 또 어도라 그래서 물고기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그래서 황새가 머물 수 있는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이런 활동에 지급을 하고 좋은데요. 있습니다. 네. 이런 공동체 활동에 이 선택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점은 결국 지역 주민과 농민을 사업의 주체로 세울 수 있게 한다는 점,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이 유지될 수 있는 토대도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장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현장 농민분들이 선택형 직불제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 우선 경남 밀양에 가면 이제 층층 계단처럼 구불구불한 다락론 조성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 이제 다락협동조합 소속 농민 김진아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네. 다락론을 보존하는 것 자체, 그리고 토종비어 농사를 짓는 것, 논생물의 다양성을 확대한 활동, 그리고 도시민들과 이 다락론을 통한 교류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선택형 직불제 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새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다락론은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고 또 고령화된 농민분들이 많은데 다락론 농사를 지금 현재는 포기하고 깻잎 농사를 짓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락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김진아 씨가 제안하는 선택형 직불제는 농촌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선택형 직불제 설계 시에 농촌의 고령농들이 이 작업하기 어려운 것들을 청년들이 대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을 청년들에게 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현장의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네. 경기도 파주시의 민간인 통제구역 농지는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맞아요. 필요한 농작업도 허가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이 불편함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보존되어 이런 멸종 위기종들도 보존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공익적 역할로 보고 선택형 직불제 지급 방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이 더 궁금해집니다. 예, 전문가 의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유찬희 연구위원 토론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공익직불이란 쉽게 풀어서 농민과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공익기능은 정의가 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했고요. 네. 아울러 농업 부분이 발생시키는 역효과를 줄이는 활동 역시 공익에 좀 포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기본형 직불제가 공익기능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제 선택형 직불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형 직불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지급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켜야 할 공익기능만을 계속 늘리면 결국 현장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또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정책과 서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 사례를 들으면서 정책 담당자로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공익직불제가 기본형 직불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식품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택형 직불제가 제시하는 다양한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농민들의 이행을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냐 네네.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네. 이 당초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했던 방향대로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게 김재경 서기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이런 공익적 활동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견인차들이 많이 좀 떠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세금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일단 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정부가 소득세를 떼어가죠. 떼가죠. 네, 이 정부가 15년 만에 바로 이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6%로 세율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데요. 네.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를 떼는 구간도 있는데 현재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연봉이 올라갈수록 내는 소득세는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연봉 2,500만 원 정도의 직장인이라면 한 2만 7천 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드는데요. 네. 반면 연봉 5천만 원은 18만 원, 7,800만 원부터는 최고 한도인 54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즉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는 또한 이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소득공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영화나 책값을 다 합쳐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등 관련돼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인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손을 봅니까? 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집값 안정 효과도 없다면서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에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한 15억 7천만 원 이상의 집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 기준을 12억 원, 시가로 한 17억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이 공시가격을 14억 원까지 높여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내릴 방침입니다.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또 집이 많을수록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에서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사 간 협상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그제 이 벌어졌던 노사간 협상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때문에 틀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제만 해도 양측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또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일정을 취소하고 거제로 내려가면서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금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문제는 합의에 근접을 했고 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우조선 사측은 잠정 집계한 피해액이 약 7천억 원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자신들이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이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신 민주노총 간부 5명이 손배소를 책임지고 또 액수도 협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정식 장관이 간부 5명으로는 손배소의 책임 범위가 작다면서 이 책임질 사람을 더 늘릴 것으로 요구를 했고 이어서 파업을 계속하면 이 손배 금액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민주노총은 이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들의 모습이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파업이 길어지면 경제 피해가 심해져서 이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책임질 사람을 더 늘리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경찰은 세부적인 작전 계획과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차로 물을 뿌리면서 진압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여야가 어제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만 2차 마감 시간이었던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전날까지만 해도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에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한 뒤 결렬될 경우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요즘 어수선한데요. 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돌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당대표 후보들이 예비 경선 이전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바로 호응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아직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사회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1,170명이었습니다. 사흘째 7만 명대였고요. 예. 이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107명으로 1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는 17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본 변이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BA 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서 이틀 뒤인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1일 확진된 뒤 14일 이 변이 감염자로 최초 확인된 이 국내 첫 확진자보다 더 빠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가 현재 우세종화한 BA5를 비롯해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4종에 효능이 있다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다만 켄타우로스에도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통신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네요. 네, 이동통신사가 수사나 정부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네.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게 몇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이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이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지위를 이용한 폭행, 그러니까 이른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정진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정진웅 연구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하자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순간적으로 몸을 써서 덮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법원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독직 폭행의 형사적 처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 당시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녹음기가 지급된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하철에서 그 역무원을 향해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 3월에는 그 역삼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역무원이 만취한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폭행과 폭언을 당했고요. 이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런 피해가 매년 150건 이상 발생을 하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러면 이 빼도 먹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주부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겸한 녹음기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사 측은 역무원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 손쉽게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이 된다며 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전화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님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전북 고창 청보리밭입니다. 이곳은 봄만 되면 연간 4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는 전국적인 명소인데요. 제가 고창 굴립도서관에서 숲 강의가 있어 갔다가 시간을 내어 가봤습니다. 동행을 해준 농사짓는 친구 말에 따르면 보리를 다 베고 없을 텐데 왜 가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에 수확하잖아요. 아시면서 네. 왜 거기를 거기 왜 알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왜 가려고 그러셨어요? 예, 저는 차가 없어서 이동할 때 그 불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마침 친구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보리가 없다고 해도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또 차가 없어서 불편해서. 예. 그 고창 청보리가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리가 있던 없건 그곳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으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청보리 물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상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았고요. 네. 그 막상 가서 보니 넘실대는 청보리가 없어 알면서도 당황스러웠지만요. 탁 트인 풍경으로 마음이 뻥 뚫렸고요. 네. 발목까지 자란 어린 해바라기가 폭염에도 푸르게 살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창 청보리밭 어떤 곳인지 한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청보리밭은 고창 말고도 제주도, 가파드 등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많죠. 고창은 지명부터 보리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넓고 넓을 창을 쓰는 고창의 옛 이름이 모양현이라는데요. 모양현. 네. 여기서 모는 보리를 뜻하고 양은 넓은 들을 뜻합니다. 높을고 넓을 창.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고창은 보릿고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곳에 처음부터 보리를 심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야산이었는데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거쳐간 나무를 보면 오동나무, 삼나무, 뽕나무 등이었고요. 80년대에는 땅콩, 수박 등을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고창이 이제 수박으로 유명한데 청보리는 그러면은 수박이 80년대니까 청보리는 그 이후에 심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네네. 1992년 접어들면서 이곳 운영자께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리를 심기 시작했고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육지의 바다 같은 풍경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경관 농업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답니다. 이제 경관 농업이라는 게 멋진 작물이나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경치가 쫙 펼쳐지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제 오시면 또 그런 작물들이나 작물들로 만든 가공품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농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은 독일어로 란트샤프트이고요.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인데 이 단어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관은 크게 시각성과 지역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농촌 경관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의 특성도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경관 농업은 고창 청보리밭 말고도 전남 보성 녹차밭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아직 녹차밭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녹차밭 못 가보셨어요? 예. 작가님. 저도 못 가봤어요. 예, 같이 가시죠. 같이요? 네, 제가 차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청보리를 일단은 그 없는 시기에 가셨기 때문에 소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흘려 들어가는 말로 해바라기를 보셨다고 했는데 해바라기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적극 장려하는 경관 작물로 갓, 구절초, 국화류, 꽃, 양귀비, 꿀풀,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형, 코스모스, 해바라기, 감국, 백일홍, 설악초 등이 있고요. 네네. 준경관 작물로는 밀, 보리, 연꽃, 호밀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해바라기가 8월이면 청보리밭을 아름답게 수놓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아니 뭐 제대로 보신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 좀 어디 소개를 해주시려면 제때 맞춰서 가셔야죠,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다음엔 제때 좀 가셔야겠어요. 예,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해바라기가 펼쳐진 정말 멋진 경관하면은 그 소피아 로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해바라기가 있는데요. 소피아 로렌, 네.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사랑하는 이를 찾는 과정이어서 정말 슬픈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이보다 더 울컥했던 건 그 영화 속 해바라기가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해바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용유가 팜유, 제두유, 해바라기유 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량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화 속 명장면을 이제 모르고 봤을 때랑은 또 다르게 지금 좀 마음이 아파옵니다. 네. 이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 국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자료를 계속 보니 금년 2월 우크라이나 한 할머니께서 러시아 군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 땅을 빼앗아 가려 하는가? 당신 군복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나 넣어둬라. 그럼 내가 이 땅에 쓰러진 뒤 그 씨앗이 자라 해바라기 꽃을 피울 것이다. 이 내용을 그 어린 해바라기를 보면서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게 좀 부끄러웠고요. 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전쟁이 끝나서 전 세계가 다시 좀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본다는 건 식물이 갖는 고유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 강렬할 때 더 많은 감정들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고흐가 떠올랐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 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노란색을 유달리 좋아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노란 햇살이 가득한 프랑스 아를로 이사를 갔고요. 네. 거기서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노란 집에서 노란색 해바라기를 화실 가득 두었다고 합니다. 네. 왜 고흐가 해바라기를 좋아했을까에 대해서 그 사이언스 타임스에 실린 글을 보면요. 태양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해바라기 향일성, 그러니까 햇빛을 향하여 자라는 성질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사이언스 타임스에서 추측을 한 거죠. 고흐가 왜 좋아했을까를. 네네, 맞습니다. 이제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계속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런 건지 혹시 좀 설명 가능합니까? 네네.
그 연구자료에 따르면요. 네. 먼저 태양을 따라다니는 것은 해바라기 꽃이 아니라 꽃이 피기 전에 줄기 윗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바라기 줄기 끝은 아침에 동쪽을 향해 있다가 해가 지는 오후에는 서쪽을 향하고요. 네. 해가 지면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밤새 태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 네. 해바라기는 다 자라면 키는 크지만 국화과 한 해살이 풀이고요. 네.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다니는 건 빛을 최대한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더 잘 생장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줄기축들이 해를 향해야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잎들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는 꽃이 필 무렵이면 동쪽 방향으로 굳어져 있고요. 꽃이 피면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바라기 꽃이 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요. 해바라기 꽃을 일부러 서쪽 방향으로 바꿔봤다는데요. 동쪽보다 온도도 낮고 그래서 이 꽃에 찾아오는 벌이나 나비도 동쪽보다 5배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까지는 해바라기이지만 꽃이 피고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동쪽 바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제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방향을 조절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도 만나볼까요? 네, 해바라기는 중앙 아메리카 원산지로 16세기 유럽에서 도입이 되었다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후에도 잘 맞아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고요. 네. 우리가 해바라기에 눈길을 주는 건 8, 9월에 꽃들이 태양의 모습으로 피어 있을 때인데요. 강렬한 노란색 가짜꽃 안에 진짜꽃, 가짜꽃 안, 진짜꽃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검은 씨 때문에 해바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모습 없이 그냥 길가의 풀 같은 어린 해바라기만 보았지만은 이 둘이 연결이 되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청보리가 없어도 해바라기 꽃이 없어도 그곳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 기뻐서 길을 내려오는데 꽃을 피우고 있는 식물이 있어 보니 미국 자리공이었습니다. 미국 자리공. 미국 출신인 네.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네, 미국 자리공은 자리공과 여러 해살의 풀로 1m까지 자라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자리공, 섬자리공, 미국 자리공 세 종이 있답니다. 네. 자리공 어는 확실한 게 없다고 하고요. 토종 자리공은 갈수록 줄고 미국 자리공이 더 많아져 한때 유해식물로 오인을 받았지만 자라는 환경이 그럴 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요맘때 흰색으로 꽃이 피고요. 가을에 붉은 빛이 센 자주색으로 익어가는데요. 아직도 오해가 덜 풀려 큰 관심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해바라기처럼 멋진 경관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해 없이 식물로 대접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식물과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도 좋은 경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새로운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수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0330번님 정답 2번 수박. 반 잘라서 안에 파먹고요. 껍질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열받을 때 머리에 쓰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강승호 아나운서도 꼭 해보세요. 나에게는 시원함, 가족에게는 시원한 웃음, 50대인 나도 합니다. 1246번님 정답 2번 수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핸드볼 공만한 수박도 맛있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얘기를 들으니 10여 년 전 중동에서 먹었던 엄청 크고 길쭉했던 수박이 생각납니다. 더워서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3035번님 2번 수박. 어제 수박 한 통 샀는데요. 25,000원에 샀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네요. 비타민 같은 방송, 금수박 같은 오늘 아침 1라디오 화이팅! 3480번님 정답 수박.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영업 삼촌 가게에 청소하고 왔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해드리면서 힘찬 아침 시작할게요. 0614번님 정답 수박입니다. 저 직장 다니면서 농사 지은 지 5년째입니다. 그동안은 마늘, 고추, 배추, 생활에 필요한 것만 짓다가 올해 처음 참외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요. 너무 잘 됐어요. 원두막에 앉아서 수박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늘 도움되는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659번님 어릴 때 점심까지 싸들고 가 원두막에서 수박밭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지게와 마초로 수박을
시장에 내다 팔으셨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자 0330번님, 1246번님, 3035번님, 3480번님, 0614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씨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무더위 속에서 비 소식도 있겠다고 하네요. 강원 영동에는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우산 정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보, 농업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